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플랫폼 경제와 모바일 환경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플랫폼 경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모바일이라는 말은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동하면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컴퓨팅 디바이스,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터인데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통신이 가능하고 또는 터치 스크린이 되고 또는 펜이라든가 음성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을 우리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터치라든가 스크린, 펜, 음성으로 입력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휴대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이 태블릿 PC가 우리가 쓰던 노트북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만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인터넷에 접속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자기 일상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모바일 디바이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뭘 주문한다거나 아니면 음식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이럴 때 PC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반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적인 것 같아요. 이 금융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은행의 업무를 볼 때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입금된 걸 확인한다거나 이럴 때 더 이상 PC를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PC 기반의 서비스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융 쪽에서는. 심지어는 모바일 전용 대출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거는 PC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데 모바일에서만 대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경제의 중심 축이 점차 기존의 컴퓨터, 그러니까는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러한 모바일 디바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운용체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예요. 그래서 이들은 운영체제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 운영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띈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서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운영체제 자체가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에 다양한 앱들이 판매가 되거나 그 앱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쪽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첫 번째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통신과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어떤 무선 통신이라든가 블루투스, 근접 통신, GPS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 별의별 기능들이 다 이 위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그래서 무선 인터넷도 되고 이제 무선 인터넷 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 나가서도 무선 인터넷만 되면은 이걸 갖고 다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기술로 운전을 할 때 이제 음악을 듣거나 또는 집에서 이제 스피커가 이제 음악이 이제
저기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이제 뭐 구글의 이제 뮤직 서비스를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틀어놓으면 이제 운전할 때 들을 수 있고 집에서 스피커로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어쨌든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의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저기들 어떤 그 비즈니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지도 관련된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스마트폰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징은 다양한 센서와 방향과 동작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공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침판이나 속도계나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같은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과 동작과 수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네 번째 특징으로는 개인 인증 기능 제공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그 인증을 하고 있죠. 뭐 지문으로 인증한다거나 뭐 심지어는 동공으로 인증한다거나 얼굴 인증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점점 탑재가 돼가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폰이 정말 경제 활동에 너무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소셜 미디어인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확산돼 있죠. 여기서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등 이런 소셜 미디어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자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남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담아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런 생활들이 일상화됐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쇼츠 영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대중들, 일반 그 사용자들의 창의성은 끝없이 폭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그 모바일 디바이스 5가지 특성, 즉 운영체제와 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통신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한다는 것, 다양한 센서와 방향과 동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개인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확산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이제 좀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트렌드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바일 트렌드는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쇼핑도 하고 광고도 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또는 어떤 뉴스도 보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은 단순히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모바일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온리 모바일 현상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온리 모바일 현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모바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끝없이 늘어나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포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그 생활의 방식 또는 비즈니스의 방식 아니면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핀테크의 활성화를 설명을 좀 드리면 핀테크는 그야말로 좀 넓은 의미에서 핀테크라는 건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좁은 의미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금융과 거래, 결제 등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이버 머니도 이제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암호화폐까지 등장을 했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거래, 결제와
거래와 이런 방식들이 활성화되면서 핀테크는 더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인 것 같아요. 사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그야말로 많은 곳에서 지금 넷플릭스, 유튜브, 뭐 디즈니도 있고 되게 많죠. 근데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컨텐츠가 스트리밍이 되고 있어요. 이 스트리밍은 꼭 이제 그런 영상뿐 아니라 전자책도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스트리밍이 되고 있고, 이런 스트리밍 방식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걸 보더라도 그걸 다운로드 받는 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 이 스트리밍 방식이 확산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통신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5G 방식, 지금 5G 단계인데 5G 안에서도 속도는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6G가 나오겠죠. 6G가 나오고 뭐 7G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속도는 끝없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이 그 통신 속도에 빠르다는 것이 스마트카까지, 그러니까 스마트카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어떤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되게 많은 일들을 거기서 해주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바로 이런 통신 속도의 확산과도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가 매우 활성화되면서 이 속에서 모든 소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들이 끝없이 형성이 돼서 커뮤니티적인 현상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현상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요자의 요구나 주문이 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온디맨드 서비스가 되어야만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한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극장이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극장이 이제 어려워졌죠. 극장이 어렵다는 것은, 그러면 극장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이 생긴 거죠. 보통 홈시어터라 해서 집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아주 고퀄리티의 영화를 볼 수 있는 방식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태블릿 PC를 통해서도 스트리밍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바로, 그러면서도 이동성 있게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모바일 트렌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소셜 미디어는 사실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하나하나 가지가 뻗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9년입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PC와 PC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방식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PC, 우리가 아는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1974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한 게 74년과 84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놀라웠죠, 사실. 그리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PC가 그렇게 좀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되게 그 도스 상태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프로그래밍처럼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여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91년도에 윈도우 3.0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윈도우 방식,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 방식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인터넷은 PC와 PC가 서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인터넷이 윈도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라고 우리가 이제 그 웹을 통해서,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등장한 게 1995년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웹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누구나 컴퓨터도 쓰고 누구나 인터넷을 쓰는 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1994년, 99년 정도에 이제 드디어 소셜 미디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소셜 미디어의 이런 첫 탄생은 블로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셜 미디어는 어떤 것인가요? 개인과 개인이 사회적 어떤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호 간에 어떤 소통을 하고 또는 어떤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그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로그가 1994년 정도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1999년 정도에 싸이월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어떤 그 공유 플랫폼도 만들어지게 돼 있죠.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건 2004년부터예요. 2004년부터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고 2005년에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로블록스도 2006년 이때쯤에 만들어진 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를 분기점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2010년도는 스마트폰이 나타나서 급격하게 확산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주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최근 2010년 넘어서부터는 좀 새로운 것들, 좀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가 뭐 된다거나 틱톡, 그다음에 2015년, 14년이 넘어가면서 넷플릭스가 또 엄청난 성공을 이루죠. 현재 넷플릭스가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2020년이 넘어가면서는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했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기술적인 어떤 그 개발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모바일 트렌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에는 생태계, 즉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이제 있어 오게 되는 되게 중요한 그 영역이 되는데, 이것을 앱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앱 생태계에는 물론 그 모바일의 OS를 기반으로 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애플의 iOS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생태계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 앱 개발이겠죠. 앱 개발은 그 보통 이제 그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그 운영 체제를 새로 만들거나 또는 완전히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SDK라 해서 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막 제공을 해요. 왜냐면 개발자들이 많이 이것을 앱을 만들어야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 운영체제가 있는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가 꼽히게 되는 것이 이제 앱 생태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안에 마이크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거대 플랫폼,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거대 플랫폼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죠. 뭐 카카오 택시, 에어비앤비, 야놀자, 요기요, 배달의 민족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런 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앱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태계에서 또 개별의 또 수많은 앱 기반의 앱의 형태를 띈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활동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모바일을 이런 생태계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모바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동안 제가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좀 이 정도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먼저 HTML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HTML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게 1969년에 개발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대중적으로 쓰게 된 것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쓰게 됐다. 그럼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웹 페이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동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웹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웹 페이지들이 모여서 웹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웹 페이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문서의 규칙과 방식이 바로 HTML이에요. 근데 그 HTML이 모바일로 되면서 HTML5가 되는 것과 5까지 이제 버전을 높이면서 그 모바일에 알맞은 웹의 형식으로 바뀌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즉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서 작동하는 그런 사물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모바일 디바이스가 진화를 해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 안경,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 밴드, 다양하게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꽃을 피우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스크린 확산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하게 개인화되는 그런 미디어의 채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텔레비전만 봤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텔레비전만 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영화 플랫폼이라든가 구독, 넷플릭스 같은 걸 포함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러한 미디어들은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새롭게 개발되고 개인화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되게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아마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플랫폼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바일에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 플랫폼은 우리가 단순하게 비서만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웹과 모바일은,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이 결합되면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HTML에서는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다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문서를 구성하는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떤 페이지를 읽어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새로운 방식의 접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HTML5가 되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보게 해줄 수도 있고, 여기 보다시피 스마트폰이든 PC든 스마트 TV든 간에 다양한 데서 제공할 수 있어서 콘텐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어떤 콘텐츠의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최적의 상태로 콘텐츠를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물 인터넷은 그야말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그것들은 기능과 센서를 내장하고 이러면서 인터넷 기술이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홈 오토메이터,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관련된 거, 또 사물 광고 스크린, 여러 가지 거기서 광고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의 특징은 고유한 IP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임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은 끝없이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스마트 안경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 안경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기업에서는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복잡한 설계도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지시를 받거나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마트 안경이 쓰이고, 또는 스마트 속옷, 이런 어떤 헬스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부분이 많겠죠. 결국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착용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착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스크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콘텐츠가 더욱더 꽃을 피우고, 지금은 정말 콘텐츠가 이런 모든 것에
뭐 미디어보다도 더 앞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공지능 플랫폼은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다음에 추천 등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크라우딩 컴퓨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나 서비스를 매개로 사용해서 사용자의 역할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나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역할도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 플랫폼은 좀 더 큰 영역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사용자와 인터넷 플랫폼이 매개가 돼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아마존의 에코 시스템들, 이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자연어를 처리해주고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크라우딩 컴퓨팅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자한테 최적화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모바일 미래로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바일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손에 들고 다니는 작고 가벼운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서 터치스크린, 펜, 음성 등 이러한 직접적인 입력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 휴대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정말 그 플랫폼과 결합돼서 어떻게 더 발전될지 앞날을 정말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제 겪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